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현관문의 손자국. 아는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그 사람이 집에 갔더니 부모님이 해외로 여행을 떠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집에 들어가자 이미 이사갈 준비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집에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한 그는 멀쩡한 집에서 갑자기 왜 이사를 가냐고 부모님께 물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부모님은 이야기하기를 꺼렸습니다. 이사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아파트는 입지 조건도 좋고 여러모로 괜찮아서 오랫동안 살 곳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는 더욱 의아했습니다. 부모님은 해외로 떠나기 전에 혼자 있으려면 차라리 다른 곳에서 자고 오라며 돈을 주셨습니다. 그는 의아했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집은 아파트였기에 문은 횡한 복도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도와 연결된 방의 창과 현관문에는 모두 절에서 어두운 부적이 잔뜩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쪽 앞집은 모두 이사를 간 뒤였기에 복도는 더욱 황량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부모님은 해외로 여행을 떠나셨으니 집에는 그 혼자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집에 붙여진 부적과 부모님의 이상한 행동이 마음에 걸려서 잠을 자기가 두려워 늦게까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잠을 주체하지 못하고 방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얕게나마 잠에 빠졌을 그때 잠결에 어렴풋하게 누군가 현관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졸린 눈을 비비며 나가보려 했지만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집에 찾아오겠냐는 생각에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뒤 들려온 목소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현관에서 나야, 문 좀 열어줘 라고 말하는 목소리는 다름 아닌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그는 문을 열어드리려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아버지는 이미 해외여행으로 외국에 나가 계실 터였습니다. 지금 문 앞에 아버지의 목소리로 말하는 것은 결코 아버지의 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그는 숨을 죽이고 침대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가만히 바깥에 누군가가 사라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 누군가는 더욱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말조차 하지 않고 노크 소리는 문을 두들기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야, 문 좀 열어줘 라고 말하는 목소리는 다름 아닌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급해서 그래. 문 좀 열어줘 라는 소리에 그는 침대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해외로 여행을 가셨던 것입니다. 당연히 진짜 어머니라면 이곳에 계실 수 없었습니다. 다시 목소리는 사라지고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더욱 시끄러워졌습니다. 다행히 잠시 뒤 소리는 완전히 사라지고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그제야 부모님이 이사를 하려던 이유를 깨달았고 그 누군가가 사라진 것에 이불 속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잠을 자고 있던 방의 창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자고 있던 방은 복도와 맞닿아 창문이 복도 쪽으로 열려있는 방이었다는 것을. 창문 바로 아래 침대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그는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문 열어, 문 열어. 나직하게, 끊임없이 말입니다. 그것도 다른 누구도 아닌 그 자신의 목소리로 공포에 질린 채 그는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창밖에 무언가는 한참 동안 귀에 속삭이듯 문 열어를 반복했고 현관문은 이미 발로 미친 듯이 걷어차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불 속에 그는 너무나 큰 공포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간신히 일어난 그는 현관문을 열어보고 다시 한번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손에 밀가루를 묻히고 손바닥으로 문을 두들긴 듯 현관문에는 하얀 손바닥 자국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산으로 걸어가는 군인. 군대 시절 부대 중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중사님이 하사 시절 밤에 부대 순찰을 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탄약고 근처를 지나갈 때 수상한 사람 한 명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후레쉬로 비췄더니 군복을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총도 없는 걸로 봐서 근무자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늦은 밤에 부대를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무척 수상했지만 일단 암구호를 물었다고 합니다. 정지. 움직이면 쏜다. 화랑. 그러자 다가오던 사람은 잠시 멈추더니 미친 듯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한 중사님은 바로 쫓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사님은 어둠 때문에 산으로 가는 울타리 근처에서 그 사람을 놓쳐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어서 보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부대로 복귀하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섬찟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후레쉬를 비췄더니 울타리 너머에 그 사람이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울타리는 도저히 사람이 넘을 수 없는 높이였습니다.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빙 돌아서 문으로 나가야만 했죠. 그 짧은 시간에 부대 안에서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건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야? 너 도대체 어느 중대 소속이야? 그러자 국모를 쿵 눌러 쓰고 있던 그 사람은 고개를 들고 씩 웃은 뒤 산으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확인한 중사님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몇 개월 전에 산에서 목을 매달아 자살한 자신의 동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군대 탄약고 사건. 제가 군복무하던 시절 일어났던 탄약고 사건입니다. 제가 근무한 부대의 탄약고, 초소는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무성한 곳이었습니다. 새벽 2시 반쯤에 탄약고, 초소 초병 두 사람이 공포탄을 발포해서 부대가 뒤집어졌던 사건이었죠. 실제로 초소 옆에 위치한 통신창고에서 자물쇠를 잠궈뒀는데도 한밤중에 난데없이 와장창하고 무엇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거나 비오는 날만 되면 빗소리에 섞여 따닥따닥하고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초소 바닥에서 들려오곤 했습니다. 모사단 포병 독립중대 소속으로 당시 제대를 2개월 앞둔 만료한 병장이었던 저는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당직 사관인 하사, 당직 부사관인 저, 그리고 순찰자인 후임, 상병 5분까지 3명이 당직 근무를 서게 되었고 그날 외출했다 돌아온 관측장교 한 분이 사오신 치킨을 나눠 먹은 뒤 꾸벅거리며 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반. 초병교대 시간이었던 탓에 근무 교대자들이 행정반에 들어와 총기 수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무전기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행정반. 대단히 다급한 목소리에 잠이 확 깬 저는 곧바로 무슨 일이냐고 무전에 답했습니다. 그러나 무전에서는 여전히 다급한 목소리로 귀한 2명이 초소 아래에서 초소 바닥을 마구 두드리고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차린 당직사관은 곧바로 부대 비상 사이렌을 울렸고 거수저 상황을 전파하던 도중 갑자기 초소 쪽에서 몇 초 간격으로 2발의 총성과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후 전 부대에 비상이 걸려서 자다 깬 중대원 수십 명이 진압봉을 들고 초소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초소에는 사방에 총을 겨누고 정신을 못 차리는 초병 2명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상황 파악을 위해 초소 주위를 수색하는 한편 초병들에게 사정을 물었지만 둘 다 정신을 놓아서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조금 진정이 된 뒤 그들에게 들은 이야기는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근무교대 10분을 앞두고 철수할 기대의 정신이 말짱한 상태였는데 어느 순간 초소 앞도로 멀리서 사람 하나가 천천히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찰자라고 짐작한 초병들은 초소 창문을 열고 암구어를 외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중간쯤에서 그 사람이 갑자기 매우 빠른 속도로 뛰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형체를 식별할 수 있는 거리에 이르자 그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너덜너덜한 거석대기를 걸친 시커먼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손에는 둔기로 보이는 짧은 막대마저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초병들은 행정반에 즉시 무전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 뒤 초소 바로 앞까지 달려온 괴한은 암구어를 무시하더니 갑자기 둘로 나뉘어서 초소 좌우측 아래로 뛰어들어 오더랍니다. 그 순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초병들은 총을 고쳐 잡고 확인을 위해 초소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괴한이 초소 바닥을 사방에서 마구 두드렸고 고함에 가까운 암구어를 외쳐도 어떠한 응답조차 하지 않은 채 오직 바닥만 두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수가 한 발, 부사수가 한 발씩 공포탄을 발사하고 나서야 두드림이 멈췄고 곧이어 중대원들이 달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전 중대원이 한밤중에 온 부대를 샅샅이 수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시간여에 걸친 수색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이상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날이 밝은 뒤 대대장까지 찾아와 보다 자세히 수색을 했지만 초소 바닥에서 약간의 긁힌 자국이 발견된 것 이외에는 어떠한 이상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공포탄 2발이 격발된 것은 사실이었기에 그 사건은 멧돼지에 의한 오발 사건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 후 부대에 철조망을 보수하고 멧돼지에 대한 대응 방법을 교육받는 것으로 그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초병들은 그것은 분명 멧돼지가 아니라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초병들은 그 후 탄약고 초소 근무를 한사코 거부하여 끝내 탄약고 초병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과연 그때 그것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아직까지도 그것이 진짜 멧돼지였는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초소 바닥을 어째서 두드린 것인지, 멧돼지가 1.5m 높이의 초소 바닥을 두드릴 수 있는 것인지, 그 멧돼지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둘로 나뉘어 초소 바닥을 미친 듯 두드렸던 그것이 무엇일지, 아직도 저에게는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문. 예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은 대대로 독실한 불교 신자라서 집안에서 후원하는 절까지 따로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그 절의 주지 스님은 글씨를 무척 잘 쓰고 부적이 영험해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 정월이라 어머니가 절에 가서 스님을 뵙고 부적을 얻어오셨습니다. 고시 공부 중인 자식이 시험에 붙기를 기원하는 부적, 집안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부적, 가족 건강을 위한 부적 등 종류도 여럿이었지요. 어머니는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줄 부적, 남편에게 줄 부적, 자신을 위한 부적을 챙겨놓고 집안에 붙일 부적을 따로 분류했습니다. 출입문에 붙이라고 스님이 주신 부적은 모두 4장이었습니다. 현관문에 2장의 부적을 붙이고 나자 2장이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부적을 남기기에는 왠지 아까운데 붙일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어머니는 거실과 베란다 사이의 문에 부적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높은 곳이었기에 의자를 가져와 그 위에서 부적을 붙이기로 했죠. 그런데 한 장을 붙이고 남은 한 장도 마저 붙이라는 순간 갑자기 의자가 갸우뚱거리더니 베란다 쪽의 의자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베란다 쪽으로 크게 넘어지었지만 다행히도 하초에만 부딪혔을 뿐이었습니다. 집이 고층이었기에 만약 떨어졌다면 큰일이 났겠지만 다행히 팔만 다치고 끝났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어머니는 크게 놀라 그 후 며칠 동안 악몽을 꾸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절에 볼 일이 생겨 어머니는 다시 절을 찾으셨습니다. 스님을 뵙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도중 어머니는 이전에 있었던 일을 스님께 들려드렸습니다. 스님께서는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아직도 베란다에 부적이 붙어 있으면 집에 가자마자 떼세요. 정말 위험합니다. 문은 오가는 문이 있으면 족합니다. 굳이 따로 나가는 문을 만들지 마세요. 5번째 이야기, 엘리베이터의 살인마. 입 밖으로 꺼내기도 조심스러워 항상 마음속으로만 담아두었던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돌아다니지만 정말 제가 겪은 실화입니다. 2004년,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일입니다. 새학기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었고 날씨가 쌀쌀했던 기억이 나니 아마 3월 달이었던 것 같네요. 저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집중이 잘 되어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 어느덧 새벽 2시가 되어 있더군요. 평소 같으면 1시 반에 출발하는 독서실의 셔틀버스를 타고 집에 갔을 겁니다. 하지만 2시 이후에는 집으로 가는 버스가 없었기에 저는 그냥 집까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독서실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의 거리였고 주변은 아파트 단지인데다 조명도 밝아 별 생각 없이 음악을 들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번째 곡이 끝나고 3번째 곡이 재생되는 그 짧은 틈 사이 뒤에서 구두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대 번째 곡이 끝나자 들려오던 구두굽 소리가 아까보다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는 아파트 단지 안에 멀찍이 거리를 두고 어느 회사원 명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살짝 불안해진 저는 종종 걸음으로 달려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1층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위를 보니 엘리베이터는 맨 위층에서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엘리베이터가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바로 뒤에서 그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까 그 회사원이었습니다. 생김새를 보니 멀쩡한 모습이었고 가끔 저희 아버지도 회식을 하면 새벽에 집에 오실 때가 있다 보니 어느 정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저는 먼저 들어가 버튼을 누르고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엘리베이터에 타지 않고 문 밖에서 엘리베이터 천장 한쪽 구석을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 씨발 이라고 욕을 내뱉더니 뒤돌아 천천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 회사원이 보았던 엘리베이터 천장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틀 전 설치된 CCTV가 달려 있었습니다. 다시 밖으로 나가는 그 회사원의 뒷모습을 봤더니 한 손에는 신문지로 둘둘만 무엇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 다들 자고 있는지 받지를 않더군요. 집으로 들어가 주무시던 엄마한테 울먹이며 이야기를 했지만 엄마는 괜찮으면 됐다며 다시 주무셨습니다. 그 사건 이후 한동안 밤에 밖에 나가기도 무섭고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독서실도 잘 가지 않게 되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꽤 흘러 그 사건이 점점 기억 속에서 지워질 무렵 저는 뉴스 속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B대의 살인마가 잡혔다는 소식이었지요. 그리고 저는 그 모자 아래 보이는 그 살인마의 눈빛이 그날 엘리베이터 앞에서 보았던 회사원의 눈빛과 매우 닮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물론 같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날 엘리베이터에서 보았던 사람이 살인마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글을 읽고 저에게 해코지를 하러 찾아올 수 없을 테니까요. 6번째 이야기, 산풍.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저에게는 너무나도 생생한 일입니다. 모두들 산풍백화점 붕괴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내며 하루아침에 건물이 무너져버린 그 사건을요.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그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산풍백화점이 무너지던 바로 그날 어머니랑 사촌 누나와 산풍백화점에 갔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서초구 반포동의 미도 아파트여서 산풍백화점은 걸어서 갈 수 있는 매우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삼아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돌아올 때는 아버지와 산풍백화점 식당가에서 저녁을 먹고 차를 타고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떠올려보면 산풍백화점은 꽤나 멋진 곳이었습니다. 물론 건축 상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이었겠지만 어린 제가 봐서는 알 수가 없었죠. 들어가자마자 꽤 커다란 홀이 있고 홀을 기준으로 건물이 좌우로 나뉘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면 서점과 잡화점이 있었고 식당가도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걸어서 산풍백화점에 들어가기 위해 길을 건너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우리 앞에 택시가 섰습니다. 거리 가득 차가 있었지만 그 전까지 택시는 한 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을 건너려는 순간 세 사람 앞에 택시가 선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택시를 부르기 위해 손을 들지 않았고 택시 기사와 눈이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애초에 택시 기사들은 운전을 난폭하게 하는 경우는 종종 있더라도 보행자 신호등이 파란, 불이 되어 사람들이 길을 건너면 다른 손님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택시는 파란, 불이 되어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사람들 앞을 가로막으며 우리를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셋 모두 산풍백화점에서 무엇을 살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택시를 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택시가 길을 건너는 사람 앞을 막아선다면 놀라거나 화를 낼 텐데도 말이죠. 방금 전까지 백화점에서 한 쇼핑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두 택시에 올라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남부고속터미널 옆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지하로 가서 우선 청바지를 사기로 했습니다. 산풍백화점과 그곳은 매우 가까웠기에 금세 도착했습니다. 저는 가장 왼쪽에 타고 있었고 가운데에 어머니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는 사촌 누나가 타고 있었습니다. 갤러리아 백화점에 도착해 오른쪽 문을 열고 사촌 누나와 어머니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리고 나서 문을 닫으려고 뒤돌아본 순간 택시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택시 자체가 꽤 낡은 택시였기 때문에 탈 때 문을 닫으면서 소리가 꽤 크게 났던 것이 생생했는데 그 사이 택시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누군가 택시에 타서 떠난 것이라면 분명 문 닫히는 소리가 났을 것이고 애초에 제가 뒤돌아 보았을 때는 차와 차문 사이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문을 닫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엔진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차가 그냥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백화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산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물론 갤러리아 백화점에 있던 사람들은 전혀 사고에 관해서는 몰랐고 라디오에서 산풍백화점에 붕괴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어머니께서는 그냥 지붕에 상판 하나가 떨어져서 사람이 좀 다쳤나 보다 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4층 가전 코너를 지나가는데 왠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TV 판매관 앞에 직원들이 모두 모여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TV를 보니 처참한 붕괴 현장이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TV 한 구석에는 삼풍백화점 붕괴라는 뉴스 자막이 떠 있었고요. 제가 알고 있던 분홍색의 백화점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전쟁 영화에서나 나올 듯한 처참한 폐허뿐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사태를 깨달은 저는 어머니께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하늘에 헬리콥터들이 수없이 날아다니는지, 구급차와 소방차 소리가 왜 이렇게 계속 울려 퍼지는지, 삼풍백화점 쪽으로 가는 모든 교통이 통제가 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택시가 우리를 살린 겁니다. 그 이상한 택시가, 사라진 이상한 택시가 말입니다. 도대체 그 택시는 무엇이었을까요? 참고로 아버지는 원래대로라면 붕괴 시간 직전에 삼풍백화점에 도착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갑자기 전화가 계속 걸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 말 없는 전화들이요. 그리고 언제나 들으시는 뉴스 라디오 방송의 속보를 듣고 가족들이 무너진 백화점에 있던 것으로 생각하고 망연자실해 계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 가족은 모두 무사했지만 과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건 것은 누구였을까요? 7번째 이야기. 외할머니. 지금은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없습니다. 친가 쪽은 아버지를 빼곤 다들 명이 짧으셔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집만 명절이나 가끔 놀러 갔습니다. 외할머니는 영행군에 사시는데 읍내에서 20분 정도 차를 타고 더 들어가면 있는 작은 촌에 사시기 때문에 정확한 마을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외할머니의 사촌댁이 옆에 같이 살았는데 거기 아들이 저보다 몇 살 많은 형이라 어릴 때부터 아지야 아재요 하면서 같이 놀러 다니곤 했습니다. 깡촌이다 보니 폐가라던가 사람이 안 사는 집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릴 적엔 무서운 줄 모르고 그저 모험한다며 막 뒤집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재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 박씨아재라고 하겠습니다. 아재는 서울로 상경해서 제가 군대도 가기 전에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치이다가 결국 큰 외삼촌의 고속버스 회사에 취직하여 작게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천성이 게을렀던 탓인지 거기서도 금방 잘리고 결국 비농하게 되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친척 중에는 집을 봐줄 사람이 없자 그 아재가 집에서 살면서 밭이건 속건 다 봐주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살기 시작한 지 5년째 안 된 작년 가을 무렵의 일입니다. 아재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서 밭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을은 굉장히 바쁜 시기이므로 이것저것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동틀 무렵부터 부지런히 준비하여 일하고 있는데 잎이 바람에 스치는 모습이 평소보다 스산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날이 추워지는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일을 하는데 갑자기 누가 부르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 누가 자기 농까지 와서 부르나 싶어서 고개를 드니 넓은 논밭에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바람 소리를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일을 하는데 자꾸 누가 부르더랍니다. 자세히 귀를 기울이니 목소리가 저랑 비슷해서 제가 일찍 놀러 온 줄만 알았답니다. 조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고개 들어 둘러보니 저와 어릴 적에 자주 놀던 빈집이 보였답니다. 마치 큰 수채화에 그 집만 포스터 물감으로 칠한 듯 선명하게 보였답니다. 아재는 소리 난 곳으로 제 이름을 부르며 집 쪽으로 걸어갔답니다. 집에 다다르니 소리가 멈췄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길래 대충 둘러보고 나오는데 입구에 웬 꼬맹이가 자기를 보며 희죽희죽 웃고 있더랍니다. 순간 정신을 차린 아재가 귀신에게 홀렸구나 정신 바짝 차리고 도망쳐야겠다 생각하는데 꼬맹이가 갑자기 손을 들어 뒤쪽을 가리켰답니다. 그때 뒤돌아보지 말고 냅다 달렸어야 했다고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했던 게 기억납니다. 뒤를 보니 찢어진 머리가 퉁퉁 불어 터진 몸에 대롱대롱 달린 귀신이 아재 쪽으로 기어오고 있었답니다. 그걸 보고 홍비백산한 아재는 죽을 힘을 다해 꼬맹이를 피해 문으로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는 뒤에서는 바닥을 기는 소리와 꼬마의 웃음소리가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다고 합니다. 그날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에 박혀 덜덜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후에나 정신을 차리고 아재의 아버지와 그 자리에 다시 가보니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집에 꼬마가 신던 신발만 한 짝이 굴러다니고 있었답니다. 그 후로 아재는 그 집에 얼씬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째서 거기 귀신들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까지가 아재가 해준 이야기입니다. 여기부터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한 달 전쯤에 꾸었던 꿈입니다. 꿈의 시작은 오솔길을 걷는 데서 시작합니다. 길을 따라 걷는데 우거진 숲을 지나 살짝 평야로 나왔습니다.
길은 계속되었고 분위기는 따뜻한 햇살에 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길 끝에는 쇠로된 문이 있고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마치 유럽식 커다란 정원주택처럼 생겼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커다란 정원이 있었습니다. 정원을 구경하는데 눈에 익은 커다란 집이 보였습니다. 어딘지 기억이 안 나서 집 근처로 갔는데 집 옆에 커다란 나무가 있었습니다. 나무를 올려다보니 40대쯤 보이는 남성이 목을 매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눈을 감고 있었는데 무서운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를 보니 저는 문득 자살하고 싶어졌습니다. 남자의 옆에 올라가서 목을 매달아야겠다고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렬한 자살 충동을 느끼며 옆에 서서 목을 매달 준비를 하는데 옆을 보니 아저씨가 섬뜩한 웃음을 띠며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소름이 쫙 들어서 잠에서 깨어났는데 너무나 선명해서 하루 종일 기분이 꿀꿀했었습니다. 꿈에서 봤던 그 집이 외가댁의 근처에 있던 그 집과 흡사하다곤 생각하지만 형에게 얘기를 들은 후에 꾼 꿈이라 무의식 중에 흘러나왔다고 치부하고 끝내버렸습니다. 자살 충동을 강하게 느끼는 꿈에서 자살에 성공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